안녕하세요. 책안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살로메 작가님의 피의 일요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 집안에 살면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일요일, 김살로메, 1. 알리바이. 유봉수. 당신이 내 손에 죽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나의 무혐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 할 알리바이를 대지 못하는 내 갑갑함을 누가 알겠는가. 이럴 때 남편조차 곁에 없을 게 뭐람.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다. 열흘째 출장 중인 그는 밤늦게나 도착할 것이다. 두바이 시므로 호텔 공사 현장 지원팀에서 일하는 그는 출장이 잦은 편이다. 지금쯤 이른 기내식을 먹은 뒤 나와 뱃속의 아기 생각으로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 있을 터이다. 유봉수는 내 시아버지 이름이다. 그 인간은 진작 내 손에 죽었어야 했다.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저렇게 욕실 바닥에 엎어져 죽어 있다. 앞으로 유봉수를 이렇게 부르겠다. 의 마지막 모습을 본 그 누구라도 유가 타살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얼핏 보니 이마에 깊이 팬 상처가 있고 그곳에서 흘러내린 피로 얼굴은 온통 검붉게 물들었다. 욕실 바닥에도 피가 흥건하다. 후텁지근한 날씨 탓일까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아무도 대놓고 내게 혐의자라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데 왜 이토록 불안한 것인지, 누가 내 알리바이를 믿어줄 것인가? 나 말고 누가 유를 죽이고 싶어 했단 말인가? 저 흉측한 몰골을 남기려고 그토록 내게 못살게 굴었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누가 나를 유의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인가? 옆방 13호 족발댁 아니다. 그녀와는 악연일 뿐이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여자다. 13호는 유와 나의 불화를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축에 속하지 않던가. 유가 죽기 직전 우리의 다툼까지 목격하지 않았던가. 기다렸다는 듯 유와 나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증언할 여자이다. 차용증 없이 유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13호는 내게 불리한 증언은 할 게 뻔하다. 그둘 간의 정리를 봐서도 13호는 유의 편에 설 수 있는 여자이다. 분명 싸우는 걸 봤어요.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믿기지가 않네. 동네 사람들 보란 듯이 짓거려댈 13호의 목격담은 내게 치명타를 줄 것이다. 13호 족발댁은 대놓고 나와 유의 싸움을 즐겼다. 승자 없는 싸움이 끝나갈 즈음 13호는 불쑥 나타나 내 속을 후벼 파곤 했다. 시부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 산 조상이든 죽은 조상이든 조상 잘 모시는 아랫대 치고 운대 꺾이는 건 내 싸움 못 봤다. 뒤탈 없을라 하면 어째든지 시부한테 잘해라. 어른이 둘이가 서이가. 안주인 먼저 보낸 것도 섭섭은데 혼자 남은 시아버지한테 본데 없이 굴면 안 되지. 저 세상에 간 시엄니도 혀를 찰 일일제.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13호를 보노라면 내 팔자에 없는 시모가 환생한 기분이었다. 유에게 13호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다. 한때 정분난 사이였다는데 눈치로 봐선 현재 진행형인 것도 같다.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분가에 도움만 된다면 나로선 둘의 관계를 적극 장려할 참이다. 13호가 낭창한 목소리로 내 앞에서 훈시를 할 때 유는 옆에서 헛기침을 하곤 했다. 동네 지나가는 개새끼한테 물어봐라. 100이면 100, 며느린 네 잘못이라 하지. 어디에 함부로 까불고 있어. 이런 말이 헛기침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어찌된 건지 유와 내가 갈등할 때마다 13호는 목격자의 자리에 있곤 했다. 사뭉시장 13호 점포인 족발집 문을 닫은 후 한가해진 탓이었다.
내가 분가를 하든지 13호가 족발집을 다시 열든지 하지 않으면 13호의 주제 넘은 간섭은 계속될 판이었다. 사실 한치 양보 없는 대접전이긴 했다. 육아 주방 바닥에 도마를 내동댕이 쳤다. 뒤질세라 나는 국이 든 냄비를 주방보다 먼 거실 쪽으로 날려버렸다. 몇 날 며칠, 아니 1년을 사귀다 폭발한 것이다. 내 인생 최초의 과격한 행동에 속했다. 자제심의 정점에서 터지는 폭죽이라 이성적 사고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막무가내요 아나무인인 사람의 길을 꺾는 방법으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보다 나은 건 없었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자 유는 움찔했다. 나의 승리였다. 나는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진 부류는 아니다. 그렇다고 시부모 앞에서 드생기를 휘두를 만큼 간 큰 며느리도 못 된다. 결혼하자마자 유아의 학가를 받아들여야만 했을 때 스스로 규정 지은 며느리 상이 있긴 했다. 효부 소리 듣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그 집 며느리 참 착하더라는 얘기만 피하자.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로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나만의 룰을 정해놓았다. 꽉 막힌 얼음만 아니라면 이런 내 생각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산이었다.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했다. 유아 지낸 1년보다는 차라리 무덤 속을 택하고 싶을 만큼 내 심기는 불편해져 갔다. 효자 남편은 그간 분가 같은 건 꿈조차 꾸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분가하겠다고 했다. 어르고 달래고 협박한 끝에 받아낸 약속이었다. 시부 없는 일상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달콤했다. 하루하루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한데 어처구니없게도 유는 내게 살인 혐의를 남긴 채 저렇게 주검으로 화답하고 있다. 우리에겐 신혼이 없었다. 시아버지 유 때문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대가족이 나오는 일일 드라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따뜻한 가족애를 표방하는 허울 좋은 드라마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었다. 억압적인 위계의 풍경이 미덕으로 포장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희생의 1순위가 반드시 며느리여야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 불능이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시누이에게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비유를 맞추는 장면도 못마땅했고 앞치마를 두른 채 지방이나 거실을 분주히 오가며 사지 멀쩡한 식구들의 밥 시중이나 드는 역할로 며느리를 한정하는 것도 보기에 불편했다. 가부장제 시각을 강권하는 드라마 작가나 그런 화면을 마주하고도 별 저항감 없이 빨려드는 시청자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몇몇 시청자들이 드라마 게시판에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역할에 대해서 성토하는 걸 지켜봤지만 별반 달라지는 건 없었다. 굳건한 가부장제의 굴림자인 시댁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심리적 노예일 뿐이었다. 며느리 하나 희생하면 온 집안의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 힘가진 시댁의 논리였다. 이번 싸움은 더위 때문이었다. 삼복더위의 좁은 집에서 임산부와 시부가 함께 있다는 자체가 고문이었다. 입덧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뒤집혔다. 땀이 많은 체질이라 임신 초기인데도 조금만 움직여도 땀범벅이 되었다. 좁은 마루는 늘 유의 차지였다. 하나밖에 없는 선풍기도 유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였다. 노인정에 출입하기에 너무 젊고 소일거리를 만들기에는 너무 게으른 유는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텔레비전 보는 걸 즐겼다. 바깥 취미 활동으로는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있긴 한데 최근엔 소강 상태였다. 경제력이 따르지 않아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주방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다. 얼마나 더운지 목구멍에 숨이 턱턱 걸릴 정도였다. 너무 지쳐 마늘이고 겉절이고 다 귀찮았다. 유는 여전히 마루에서 텔레비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은행으로 피서를 가든지 친구가 근무한다는 빌딩 주차장 사무실로 마실이라도 나갈 것이지
유는 내 입장 따위는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않고 있었다. 은근히 부하가 솟았다. 까던 마늘을 내팽개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될 수 있는 한 옷을 훌러덩 벗어던졌다. 단 10분만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팬티 하나만 걸친 채 침대에 들어 누웠다. 까칠한 삼배 침대 깔개에도 낮 동안의 열기가 배어 있었다. 여전히 땀이 흘렀지만 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원했다. 유의 저녁 식탁이 걱정되긴 했지만 될 대로 되라 싶었다. 정해진 시간에 유는 어김없이 밥상이 차려지기를 원했다. 삼시세끼 따뜻한 밥, 제 시간에 차리는 것이 며느리의 첫 번째 도리라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만큼은 최대한 편한 자세로 낮잠을 즐기고 싶었다. 이런 내 생각은 금세 물거품이 되었다. 안방문이 벌컥 열렸기 때문이었다. 이야, 휴지 좀 가져와. 유가 나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나 야이다. 거기에 교양 있는 시아버지들이 즐긴다는 새아가 며느라 같은 호칭은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다못해 미경이라는 내 이름이라도 들먹여주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유는 다짜고짜로 야 하고 일단 운을 뗐다. 야, 밥 아직도 덜 됐냐? 야, 선풍기 좀 틀어봐라. 야, 팥빙수 한 그릇 만들어봐라. 명령어로 끝맺는 것도 유만의 독특한 화법이었다. 유가 교양가는 담쌓은 인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노크조차 하지 않고 며느리 방문을 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리 한 집에서 흉허물 없이 산다고 해도 며느리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방문을 제 맘대로 열어 제낄 수 있단 말인가. 방심한 채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나의 실수였다. 방문을 잠그는 것도 쉽지 않다. 낡은 주택의 방문은 경첩이 내려앉은 지 오래였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습기 먹은 문이 부풀어 아기가 잘 맞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내 실수에 면죄부를 얹겠다는 뜻은 아니다. 옷을 벗은 채 눕고 싶었다면 손수건을 묶어서라도 방문을 잠가야 옳았다. 유를 보자 나는 너무 당황했다. 그런데 이놈의 영감탱이는 민망한 순간을 전혀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눈빛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 빨리 나가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느물느물한 치안처럼 보였다. 팬티만 입은 상태라 문을 잠그러 앞으로 나설 수도 없었다. 가만 보니 유의 눈빛이 벌써 몽롱해지고 있었다. 숫째 내 몸을 아래로 흘끼들끼 살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10여 초의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런 빌어먹을 영감탱이.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침대에서 뛰어나가 문을 꽝 닫았다.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마루로 나왔다. 여기에서 머뭇대면 내가 지는 꼴이었다. 무조건 큰 소리를 쳤다. 노크 좀 하시라고요. 노크. 기본도 몰라요? 누가 그런 민망 실어본 꼴로 있을 줄 알았나. 휴지가 안 보이길래. 휴지가 제 옆구리에 붙었대요? 그 정도는 좀 알아서 챙기시라고요. 나도 모르게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이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작정이었다. 그때 유는 주방을 지나 창고 쪽으로 휴지를 찾으러 가던 중이었다. 한데 갑자기 주방 모서리에 있던 도마를 들어 마루로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는 행동파다운 경고였다. 응? 내 집에서 내 맘대로도 못한단 말이가. 새파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기, 이기 사는 기가. 동네 사람들 좀 보소. 누가 죽일 년놈인지. 이번만은 참고 싶지 않았다.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끓여놓은 북엇국 냄비를 싱크대에서 그대로 밀어버렸다.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제발 좀 염치를 아세요. 도마 떨어지는 소리에 이어 국냄비 내동댕이 치는 소리, 내 악다구니와 유의 소란이 차례로 밖으로 퍼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옆방 13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13호로서는 이제나 저제나 좋은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13호는 정해진 순서대로라면 나를 향해 일장 훈시를 해야 했다. 한데 평소와 달리 도골은 내 모습에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는지 아이고 어쩌노 저러다 일래지만 연발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발까지 동동거렸다. 과장된 그 제스처가 어쩐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어서 빨리 둘 중 누구 하나 일내주기를 바랐겠지만 13호의 느닷없는 출현이 오히려 유아의 싸움을 싱겁게 만들고 말았다. 머쓱해진 유가 슬며시 화장실로 사라지자 더 이상 훈수를 둘 일이 없어져 버린 13호도 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유가 죽기 1시간 전 일이었다. 숨을 돌리기 위해 집 앞에 방죽 위로 올라갔다. 그대로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패대기 쳐진 도마와 퍼질러진 국냄비는 치울 생각조차 못했다. 생각하니 그것조차 내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누가 봐도 갈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물이 될 터이니까. 오후 방죽 위로 태양이 이글거렸다. 여차하면 둔치 넘어 강물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15와의 갈등 때문에 착한 남편 두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는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늘 하나 없는 흙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방죽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독한 더위였다. 그 순간만은 더위도 힘듦도 의식하지 못했다. 오직 유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이 될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그저 걷고 또 걸을 뿐이었다. 시간이 약인지 조금 있으니 한결 나아졌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유가 주차 요원 친구를 찾아갔거나 그도 아니라면 그늘을 찾아 뒷산내라도 올라갔기를 바랐다. 남편이 돌아오는 밤까지 유를 마주치고 싶지가 않았다. 땀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 문을 열었다. 그때 유가 화장실 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뭔가 음모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도대체 누가, 왜?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나 말고는 유를 죽여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일단 호흡부터 가다듬었다. 살며시 욕실 문을 닫았다. 두려움이 심장을 옥죄어 왔다. 의심받을 게 뻔한데 섣불리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찾아보지만 그럴수록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 경찰을 부른다면 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리얼 24시 같은 범죄 추적 프로그램에서 자주 봐오지 않았던가. 취조실의 분위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천장에선 알 전구가 흔들릴 테고 낡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주눅이 한껏 든 채 나는 모니터 앞의 형사와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이봐 세댁 아줌마 좋게 말할 때 불어. 시간 끌어봤자 체력만 소모된다고. 그간 유봉수한테 못된 짓 많이 했다며. 온 동네가 다 알던데 이렇게 목격자도 있잖아. 이 상황에서 세댁 말고 누구를 의심할 수 있겠어. 13호 아줌마를 목격자로 내세운 형사는 나를 옥죄어 올 것이다. 혐의자로 몰린 이상 읍소를 곁들여 무죄를 호소해봤자 소용없다. 그럴수록 알리바이와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어리석은 짓은 버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한참을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때 옆방 총각이 외출해서 돌아오는지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일단 문을 열어주었다. 총각에게 아버님이 죽었어요. 잠시 나갔다 오니 욕실에 뻗어 있었다고요. 무서워요. 라고 동정심을 구할 수도 없다. 껄끄럽기 그지없는 유와 나의 상황을 이곳 다가구 주택 사람들이라며 모르는 이가 없다. 총각에게 도움을 청했다간 본전도 못 뽑을 수도 있다. 내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총각은 새마을 금고 직원이다. 직장 경력 1년도 채 안 되는 새내기이다. 방죽에서 조금 늦게 내려왔더라면, 그리하여 총각이 먼저 유의 시신을 발견했더라면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욕실을 같이 쓰는 총각이 시신을 먼저 발견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달라질 건 없다. 내가 현장을 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대출 문제로 유와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총각에게 내가 기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별 도움이 되진 않는다. 우리의 싸움을 지켜본 13호가 있는 한, 그 1시간 안에 외부인이 들어와 만행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쾌하게 알리바이를 대지 못할 바에야 사체를 유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망할 놈의 새끼, 유. 2. 유봉수의 엽기 행각. 유의 못된 행태는 그간 쭉 있어왔다. 며느리 구박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며느리 희롱 수준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돌아오면 내 분기탱천을 그대로 전할 작정이다. 분가 계획에도 그리 나쁘지 않는 양념이 될 터였다. 아버지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어른답게 처신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효자라도 느물대던 시아버지를 향해 남편은 이 정도의 힐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데 그 원망의 말 한마디 들을 기회도 없이 유는 우리 곁을 떠나버렸다. 사실 유는 남편 앞에서는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한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밉보여 내침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면이 없지 않다. 아들이 두려운 만큼 유는 내 존재를 무시했다. 유의 집에 우리가 얹혀 사는 꼴이고 대신 유는 남편의 수입에 의존한다. 해서 남편으로서는 분가의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장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은 유를 그리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유와 남편 사이를 불편하게 해야지만 나로서는 분가라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 한 번씩 유의 행포에 못 견딘 내가 꼬자지를 할 때마다 남편은 유에게 소리를 버럭질렀다. 남편의 그 행동이 곧 내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닌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라는 걸 난들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조금만 더 맺고 끊는 게 확실했다면 유의 엽기 행각이 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철륜이 밥 먹여주나? 불효막심한 놈이란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남은 생애가 편할 텐데 남편은 그럴 배짱조차 없다. 유가 저지른 만행은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어느 날 아침 유가 말했다. 북엇국이 끓고 있었다. 니는 국이라 하면 북엇국밖에 아는 게 없지? 어제 강영감님과 한잔 하셨다면서요. 내 딴에는 해장국이랍시고 준비한 터였다. 고라모, 술 안 먹은 어제 아침에는 와 북엇국이 밥상에 올라왔노? 북어야 북어 무침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어른들이 원하는 참한 며느리감은 못 된다.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다. 이아가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톡톡 말대꾸고 니는 친정에서 그리 배웠나? 유는 습관처럼 친정에서 그리 배웠나 하고 죄 없는 친정을 걸고 넘어졌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실은 나는 말대답에는 일가견이 있다. 유의 기준의 말대답이지 내 기준으로 보면 할 말은 하고 사는 정도이다. 친정아버지 앞에서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아무리 어른 앞이라도 살다 보면 왜 할 말이 없겠는가. 나는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하는 편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내가 유 앞에서 갑자기 말문을 닫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은 된장국이 땡긴다. 함 끓이 봐라. 예? 북엇국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식탁도 다 차려놨는데. 약간의 동정심을 기대하며 내가 말했다.
야가, 국 다시 끓이는데 1시간이 걸리나 2시간이 걸리나? 막무가내였다. 만약 된장국이 밥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날 유의 전화통에는 불이 날 것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누나에게 고자질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의 누나, 그러니까 시고모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남매 간의 세트로 어깃장을 놓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 온갖 나쁜 소문의 근원지인 시고모에게 걸리면 집안 일대의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언제나 내 행동은 과장되고 부풀려져서 전해졌다. 어떤 땐가 집안 행사에 남편을 따라간 적이 있었다. 사돈의 팔촌보다도 먼 친척되는 시가 쪽 사람들까지 모였다. 모두들 가자미 눈으로 나를 째려봤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다. 한데 듣지 않아도 좋을 말을 들어버렸다. 화장실 안에서였다. 석호 글마 마누라가 그리 여시락하네. 지 시아버지를 똥구녕에 방구대하듯 한다네. 설마요. 석호 아버지도 만만찮은 영감이라는 건 일가가 다 알잖나.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듯 했다. 꾹 참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도 어른 아침상에 국도 없이 마른 참만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이요? 그게 무슨 소리고? 글씨 입안 깔깔한 노친네한테 맨날 국 없는 밥을 먹인다 안 카요? 그게 사실이면 석호 마누라가 참 못됐지? 이런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다. 그때 일이 생각나 할 수 없이 다시 된장국을 끓여내야만 했다. 어찌해서 멀쩡하던 여자들이 시자 들어간 사람들하고만 마주치면 주부 우울증이 걸리는지 이해가 됐다. 이 정도에서 육아 죽기를 바랐다면 엄살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시부의 역기 행각은 동년배에선 따를 자가 없을 것이다. 손발톱 마른 행주 위에 올려놓고 깎기, 그 행주로 자신의 얼굴 닦기, 또 그 행주로 발바닥을 문지른 후에 식탁을 닦으라고 건네주기까지 했다. 며느리 앞에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애교에 속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더 가관이다. 리모컨이 바로 옆에 있어도 소용없다. 야, 9번 틀어봐라, 9번. 완전 종대하듯 했다. 자신의 엉덩이 밑에 리모컨이 숨어 있어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다분히 의도된 며느리 괴롭히기였다. 아무리 봐도 가학 증세가 있는 영감탱이였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효도법 제정에 관한 시사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노인회와 유림 대표들이 오른쪽에, 여성계 대표들이 왼쪽에 패널로 마주 앉아 있었다. 먼저 여성계를 대표하여 한 여성 변호사가 말했다. 여성 측에서 보면 효도법은 며느리 혹사법이나 다름없다. 왜 멀쩡한 여자들이 결혼만 하면 도리니 효분이 하는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하나. 뻔뻔하게 불효하던 남자들은 왜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효자로 돌변하나. 그것도 마누라 등에 없고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결혼한 아내에게 효를 강요하거나 효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지 말라는 주장이었다. 핏줄인 아들도 손살이 치는 부모 공경을 왜 들어온 며느리가 짐짝 떠맡듯이 맡아야 하는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노인 문제를 다뤄야지 왜 그것을 가정의 테두리에 가두려 하느냐. 가정 내에서 효를 운운하기엔 여자, 특히 며느리의 희생이 너무 크다. 개인의 손을 떠나 이는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여성 변호사는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었다. 100번 옳은 말이었다. 저기 무슨 소리고? 하여튼 이 함부로 놀리는 여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카이. 무식한 여자가 대통령 한다고 설칠 때부턴 내 알아봤다 카이. 유는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다. 요새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 죽은 파리보다도 못한 대접받는 게 늙으니 까네. 나를 겨냥한 말이었다. 늙은이 축에도 못 낄 나이인데 유는 스스로 대접받는 늙은이가 되고 싶어 했다. 여성 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남자 패널이 말문을 열었다.
자칭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사람들도 엉터리더라고요. 여성 권익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어찌된 것인지 명절만 되면 자청해서 앞치마 두르고 시집에서 일만 하더라고요. 마치 고급 시녀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요. 박사, 여성학자, 장관 가릴 것도 없어요. 앞장서서 여성계를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글쎄, 가족을 상대로 한 인습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느니 그냥 묻어두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진정한 여성 해방 아직 멀었어요. 전 남자지만 이런 여성 스스로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나로선 속이 후련했다. 하지만 유는 그 남자 패널을 향해 일갈했다. 저런 미친 새끼들 때문에 사회가 이 꼴이라 카이. 우익기나 저런 것들은 남자 저격도 없다. 물건을 확 잘라 뿌려야 된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명절 끝 신문에 다음과 같은 칼럼이 실렸다. 사흘간의 휴식은 달콤했다. 일터에서의 수고는 잊을수록 좋았다. 전을 굽고 나무를 묻히는 아내의 손길이 분주했다. 기름기와 물기 묻은 아내의 앞치마는 가족애라는 훈풍이 말려줄 것이었다. 애기꽃이 담장을 넘는 일은 명절이 주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 나는 며느리로서 결코 피해망상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읽을수록 열이 뻗쳤다. 해서 남편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자 봐라. 이것이 남자들이 명절을 대하는 시각이다. 물기 묻은 앞치마를 어쩌고 저째? 남편이 받아쳤다. 또 그 피해의식. 내가 흥분하지 않게 됐냐고. 니들 달콤한 휴식을 취할 때 며느리들 노동이 시작된다는 건 몰라? 한데 갑자기 유가 끼어들었다. 그새 칼럼을 읽은 모양이었다. 구구절절 옳은 말만 했구만. 명절에 꼴난 물 좀 묻힌다고 손가락 부러지나? 물 좀 묻히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인간 대접 못 받는 게 분하다라고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다. 그런 말이 통할 유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실은 나는 남들에게 유를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아버님이란 호칭을 쓴 적이 없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무궁동에서 최고의 못된 며느리 타이틀은 내 차지였다. 사람들의 이중잣대는 이러했다. 유가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 해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인간들에게 외치고 싶다. 단 하루라도 유에게 시달려보라고. 하루는커녕 1시간만 겪어봐도 내게 그런 요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오죽했으며 묵묵히 견디던 남편도 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겠는가. 남편이 그런 말을 꺼낸 것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때 유가 즐기는 또 다른 유흥은 소박하게도 화투놀이였다.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유는 화투로 제숲에 뜨기를 하곤 했다. 그 화투를 잠시 우리가 만진 게 문제였다. 유가 외출하고 없는 휴일, 우리는 유의 화투로 고도리를 쳤다. 입덧을 잊어볼 요량이었다. 어떻게 된 건지 중간에 흑사리 껍질 한 장이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찾아도 배지 않았다. 유의 성격을 아는 남편은 새 것을 사다가 흑사리만 끼워 놓았다. 반질반질하게 질이 난 화투의 새 것은 단박에 표시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새 화투를 본 유는 고함부터 질렀다. 내 화투 어쨌노? 그냥 새 거 쓰세요. 잊어버리고. 뭐랄까? 새기면 다가. 어째 니들은 아까운 게 없노? 으이? 그래가지고 언제 집 사갖고 나갈래? 없어진 헌화투를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새거 표시가 너무 나는 흑사리를 유는 그 자리에서 분질러 버렸다. 참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나 들으라고 나지기 말했다. 아버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원통할 것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남편이 조금 가엾어 보였다. 통쾌하기 이를 데 없기도 했다.
남편이 유가 죽기를 바랐다면 나는 유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한두 달만 기다려줬어도 그 꿈을 성사시켰을지도 모르는데 그 기회는 사라지고 이렇게 타인의 의심과 스스로의 자책만 남게 되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나 남편조차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3. 혐의자. 누가 유를 죽였을까? 따지고 보면 옆방 총각도 용의선상에 올릴만 하다. 유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 유에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적이 있었다. 지난 봄 유는 늦바람이 났었다. 항상 바람기가 있기 때문에 늦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것조차 새삼스럽긴 하다. 여자에게 쓸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었다. 야이야, 돈 좀 어찌 안 되겠나? 유는 처음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낌새를 차린 내가 남편을 단속했다. 순둥이 남편은 내 말을 잘 따라주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옆방 총각을 못살게 굴었다. 유는 옆방 총각이 근무하던 마을 금고 창구로 갔다. 말단 직원으로 창구에 앉아 공과금이나 받으면서 청원 경찰 노릇까지 겸해야 했던 총각에게 대출 결제권이 있으리 만무했다. 공과금을 내러 간 13호가 내게 목격담을 전해주었다. 13호는 유가 밖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안다면 빨리 돈을 마련해 주라고 충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미스터 강, 어째 한 500만 안 되겠나? 대출이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 좋다는 게 뭐고 어째 힘 좀 써봐라.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하노? 이 안에 남자는 미스터 강밖에 없구만도. 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이 그래? 지점장한테 미스터 강이 한 집에 산다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거보다 더한 시용이 어디 있겠노? 이런 마을 금고 같은 데서는 신용보다는 담보가 중요해요. 정 빌리고 싶으면 집 담보로 빌리세요. 바른 말만 하는 총각이 견딜 수 없었는지 바로 유의 주 무기가 나왔다. 우라질 놈, 붕어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돈 500 빌리주는 기 뭐 그리 대수고. 좁은 마을 금고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육두문자는 다 써먹었노라고 13호가 전해주었다. 그 대출 사건 이후 유는 총각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부담스러워진 총각이 방을 빼서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총각이 낸 10달치 보증금을 쉽게 내줄 유가 아니었다. 총각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10달을 견뎌야 할 판이었다.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총각이 방을 빼달라고 했을 때 유는 어림없는 수작말라고 트집을 놓았다. 심지어 별탈 없었던 수도료, 전기료 같은 것까지 따지고 들었다. 사실 그러한 것은 주부인 내가 할 일이었다. 하지만 당신 집이라는 이유로 유는 자질구레한 집안 살림까지 일일이 챙겼다. 이런 유에게 젊은 혈기 총각이 욱하고 덤비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 더구나 오늘은 일요일, 내가 잠시 방죽으로 나간 사이 외출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총각에게 유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을 벌인 총각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시 외출을 했다 돌아온 것처럼 꾸몄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혐의자를 꼽자면 당연 변영감이 될 터였다. 변영감은 유의 집과 담장을 나란히 아는 이웃사촌이다. 변영감은 몇 달 전에 오래된 주택을 헐고 신축을 했다. 그때 측량을 했는데 자신의 땅 일부가 유의 마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평 조금 넘는 땅이었다. 하필이면 우리가 드나드는 대문 쪽의 땅이었다. 구청 지적과에 확인한 결과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어이, 유주사, 어찌 해결 안 되겠는가? 전직 공무원이었다는 변영감은 처음에는 점잖은 어법으로 유를 압박했다. 변영감이 말했다. 담을 허물어 경계를 새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었다. 물론 후자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하지만 유로서는 이제껏 제 것으로 알고 밟아온 땅이었기에 변영감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다. 법대로 해뿌리라.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내가 와 덮었으나. 시세대로 땅값을 부른다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유에게 변영감은 2배 이상을 요구했다. 유는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중간에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방식이 유의 처세술이었다. 변영감은 곧바로 자신의 땅인 유의 집 대문 앞쪽에다 벽을 세워버렸다. 변영감이 바리게이트를 치면 유는 치우기를 반복했다. 몇 번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흉터만 남았다. 고집에서 한 수 위인 유의 승리였다. 하지만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겨우 유를 뒤로 빠지게 하고 남편과 변영감이 타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을 보자면 변영감도 혐의자의 목록에서 완전히 지울 이름은 못 된다. 한데 오늘 하루 종일 변영감을 보지 못했으니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13호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유와 13호의 관계는 심학교와 뺑덕 어미의 그것과 같았다. 한때 그 둘에게는 미묘한 애정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내가 결혼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세상을 등진 시어머니를 대신해 유가 13호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고 한다. 시샘 많고 물욕 강한 13호 앞에서 유는 착한 양처럼 굴었다. 잘나가던 둘 사이가 삐걱거린 것은 욕심 때문이었다. 재혼까지 결심했던 유에게 13호는 이 집에 대한 공동 명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집은 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당시만 해도 사뭉시장 족발집을 경영하던 13호로서는 거칠 게 없었다. 그 요구가 묵살되자 둘 사이엔 앙금이 생겼다. 하지만 갈등이 오래간 것도 아니었다. 유는 여전히 13호에게 전세 보증금을 턱없이 낮게 책정해주고 있다. 세입자인 13호로서는 경제적 프리미엄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유로서도 한참 정분 나던 시절에 대한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유에게 자존심이나 배려가 있었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둘에겐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총각에게서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는 그 대출 대상을 13호로 바꾸었던 것이다. 새 여자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던 유는 결국 13호를 구슬려 50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마을 근고에서 수모를 당하던 유를 보고 13호가 동지애를 발휘했던 것이다. 나중에야 자신 아닌 다른 여자 때문에 돈을 빌린 것을 안 13호는 붕괴했다. 이미 여자에게 돈은 다 썼고 갖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는 유는 13호에게 은근히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방죽으로 나간 뒤 유를 위로하려던 13호는 여러 이야기 끝에 돈을 갚으라고 했을 수도 있다. 흐지부지하게 된 여자와의 관계만 청산해 준다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집에 대한 공동 명의를 요구하면서 천하에 없는 악한 끼리라도 서로는 궁합이 맞기도 한다. 유와 13호가 그랬다. 그 소박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13호는 우발적으로 유를 죽였을지도 모른다. 4. 실마리. 아랫배가 욱신거린다. 요인지 통증인지 분간이 서질 않는다. 처음엔 유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보다 했다. 저 끔찍한 욕실로 들어가야 하다니 그렇다고 주방에서 볼일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배꼽 밑으로 간헐적인 통증이 인다. 느낌이 좋지 않다. 날카로운 칼날로 쑤셔대는 것만 같다. 될 수 있으면 냉정해지기로 한다. 일단 볼일을 본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친구에게 전화를 하든지 그도 아니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입구 쪽에 유가 널브러져 있다. 조심스레 유를 타넘어 좌변기에 앉았다. 슬리퍼 아래로 피가 물컹거리는 기분이었으나 실제로는 물기가 묻은 것에 불과했다.
얼핏 보았을 때 피로 흥건할 줄 알았던 바닥이 의외로 멀리 번지지 않았다. 처음에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본 터라 뇌리에 과장되게 인식된 것 같았다. 변기에 앉았을 때 왼쪽 편에 유가 누워 있었다. 앞으로 고꾸라지 채였는데 얼굴은 출입문 쪽으로 돌려져 있었다. 방광을 비웠는데도 개운하지가 않다. 아랫배가 점점 쑤셔올 뿐이다. 쿡쿡 박자를 맞춰가며 통증은 아랫배를 쪼인다. 겁이 난다. 임신 3개월, 여전히 몸조심을 해야 할 시기이다. 쓰림배를 쓰다듬으며 한참이나 변기에 앉아있다. 아무래도 내일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아린배를 움켜쥔다. 일어날 힘조차 없다. 가만 앉아서 앞벽만 주시한다. 칫솔통과 컵이 걸렸던 대못 2개가 없다. 욕실 안을 다시금 살펴본다. 저 멀리 못 2개가 나동그라져 있다. 겨우 고개를 숙여 유를 관찰한다. 이마에 가까운 관자놀이가 찢겨져 있다. 처음에 무조건 칼날 자국인 줄 알았다. 한데 자세히 보니 장상이 맞긴 한데 어떤 흉기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어쩌면 유의 죽음이 타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방죽으로 나간 뒤 분을 못 이긴 유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평소 유에게 고혈압 같은 지병이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큰 병 때문에 병원에 가는 유를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심근경색이니 뭐니 해서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던 유가 갑자기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생각이다. 화장실은 좁다. 해서 앞으로 쓰러지던 유의 앞면이 정통으로 컷걸이 대못에 찔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설사 대못에 유의 얼굴이 찍히지 않았어도 이미 유는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욕실 바닥에 그대로 쿵 쓰러지는 순간 죽음의 신이 유의 곁에 있었을 것이다. 직접적 쌓이는 스트레스와 이건 내게도 책임이 있다. 무더위를 수반한 심근경색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간접적 사인은 이미 위암이나 폐암이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토록 건강했던 친정아버지도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지 않았던가. 유가 피를 흘린 것은 체중이 실린 채 못의 호되게 긁혔기 때문이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타일 바닥에 부딪혔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 생각하니 아무도 내게 살인 혐의를 씌우지 않았다. 유와 내가 불편한 사이라는 걸 세상이 다 아니까 스스로 그런 최면에 걸려버린 것이다. 처음부터 아무도 나를 질책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질에 겁을 먹었다. 주변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스스로 피해의 집에 들어앉은 것이다. 피가 흥건하다든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이었다. 남들이 나를 살인자로 볼 것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스스로 갈팡질팡했던 것이다. 차분히 유를 들여다본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눈이 생긴다. 사실 유가 흘린 피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다. 이제 안심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변기에서 일어서려는데 힘이 없다. 허벅지가 풀리면서 균형을 잃는다. 유의 주거미로 내 몸이 포개진다. 하필 유의 어깨 위로 넘어질 건 뭔가. 이게 아닌데 겨우 실마리를 풀게 됐는데. 아랫도리에서 미적지근한 액체가 흐른다. 손을 가까이 대보니 피가 묻어있다. 하체 가득 물컹한 것이 빠져나오는 느낌이다. 유의 피비린내가 다 가셨나 싶은 참에 유의 몸 위로 내 피가 흘러내린다. 더 이상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스스로 푼 실마리가 다시 엉긴다. 운명의 신은 끝까지 내 편이 아니다. 정말이지 누가 봐도 내가 유를 죽인 상황이 돼버렸다. 벌떼 같은 언론 매체들은 임산부, 시부와의 갈등 끝에 욕탕에서 살해, 그 충격으로 아이 유산이라는 끔찍한 헤드라인을 뽑아댈지도 모른다.
100번 양보한다 해도 시부와의 갈등이 시부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엉겨 싸우다가 이 꼴이 난 것처럼 되어버릴 터이다. 13호의 목격담 또한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겠는가. 손전화기가 있는 안방까지가 너무 멀다.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 유의 몸이 내 피로 범벅이 된다. 서서히 의식이 혼미해진다. 내 무혐의를 어서 빨리 증명해야 하는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꿈결에서나 119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다. 여기 무궁동이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전 임산부라고요. 헛소리를 해댄다. 눈꺼풀이 감긴다. 서서히 어둠이 밀려온다. 오늘도 며칠째 열대야는 계속될 것이다. 열대야 속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